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 제목과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원고의 제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발표 개요서를 작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고 미학적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가설 하에 계속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또 시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라주로가 1972년도에 했던 그 구도시 이야기 때문에 앙그라 연극에 대해서 어떤 환상이나 신화에 이르는 정도의 어떤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런 제목들을 쉽게 그냥 좀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앙그라 연극의 정신과 그 미학적 특징 그다음에 그 당시에 썼던 전공투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앙그라 연극이라고 하는 건 이따 살피겠지만 앙그라는 언더그라운드의 약자 일본식 발음이고요. 언더그라운드 연극뿐만 아니라 뭐 음악, 미술에서 걸쳐서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문화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방가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아방가르드 운동이 사실은 대중화가 되면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되면 아방가르드는 곧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70년대 중반 이후 앙그라가 어떤 주류에 편입이 되면서 초창기에 가졌던 이 혁명 정신과 앙그라 정신은 사실은 다른 형식 미학적으로 좀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68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연합적분파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그 과정, 뜨거웠던 그 시기를 앙그라 연극이 살아있던 그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진영이 갖춰진 게 67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70년에 이르러서 갖춰지게 되는데 트라야마 슈지의 텐조 사지키, 그 다음에 가라주르의 상황극장, 스치키타다시의 와스다 소극장, 그 다음에 사토 마코토의 연극센터 6870 등이 이 시기에 이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연극평론가 칸 다카유키라는 사람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지금까지처럼은 존재하지 않았던 힘을 스스로 형성하고 그 힘에 의해서 관계를 바꾸고 스스로도 바뀌는 것을 운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형식적인 공통점은 있겠지만 1960년, 70년대에 전개됐던 한국의 소극장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앙그라 연극 사이의 어떤 유사성은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발표문에서는 일본의 안보투쟁, 전공투가 현대 연극의 어떤 혁명적 변화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앙그라 연극 운동의 전개 양상과 관련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앙그라 연극의 개념과 출발 68 사상과 앙그라 부분에서 실제로 이 시기에 앙그라라는 언더그라운드라는 그 타이틀을 이름을 내건 극장이 있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자유극장이 있었고 신주쿠의 언더그라운드 사소리자 등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센다 기쿠라고 하는 그 연극평론가가 일본의 현대 연극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언더그라운드라는 이름이나 공간적 특징보다는 신극 등의 정통 연극에 대한 이단 연극 혹은 어딘지 수상적인 연극이라는 어감이 앙그라라는 용어에 내포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소극장 연극인들이 자신들을 앙그라라고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앙그라를 바라보는 일본 연극학계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진보적인 관점과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칸 다카유키라고 했던 아까 말했던 분, 그 다음에 센다 아키히코 같은 분들은 1960년대에 그 앙그라 연극, 그 신극은 전후 문학이 했던 것과 같은 어떤 그게 필적할 만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로 어중간하게 1960년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신극과 앙그라 연극의 어떤 단절에 무게를 둔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오자사 요시오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한국의 우리로 치면 거의 유민영 선생님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인데요. 기본적인 태도가 앙그라의 기본적인 태도가 상업 연극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면 그것은 거의 신극의 정신 그 자체라고 평가하면서 앙그라를 신극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60년대가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60년대가 일본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큰 변화를 일궈냈던
혁명의 시대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투쟁 60년대 그 혁명을 보기 전까지 일본 사회에서 근대사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혁명적 사건으로 꼽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글로벌화를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 됩니다. 그 과정까지가 이제 1918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아시아 제태를 향한 야망을 키워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거기에 제국주의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신국운동이 벌어지지만, 또 신국운동이 벌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프롤레타리아 연극도 하나의 흐름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1945년 패전 이후에는 이런 연극인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아까 김정일 선생님 발표에도 있었지만 좌익, 우익 연극 뭐 다 불문하고 전쟁에 찬성을 하던 활동을 벌이다가 전쟁 이후가 되면 다들 민주주의 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 과정이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가 이제 1960년대 안보투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23쪽 세 번째 분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앙그라 연구운동이 신국운동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것, 이것은 바로 그 전쟁,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바로 이제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서 옷을 갈아입고 민주주의 혁명을 제창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23쪽 밑에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안보투쟁이라는 것이 미일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제 촉발된 것인데, 이게 이제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고 보수 진영에서도 기시다 노부스키의 수상이 퇴진하는 등 출혈이 컸습니다. 기시다 노부스키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가 되고요.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상이 되면서 일본 헌법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자가 현재 그 아베 신조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여전히 이 시대나 현재나 어떤 단절이 없이 연속성상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3항의 등장, 특히 2항 대립으로 수렴되지 않는 복잡계의 구조가 생겨났다는 점이고요.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 도식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포스트 모던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투와 앙그라 전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많은 영감을 받은 책이 야마모토 요시타카라고 하는 분의 나이 1960년대라는 책입니다. 이분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벌써 한 3권 정도가, 이거 포함해서 한 4권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후쿠시마라고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의 어떤 기만성에 대한 폭로를 하는 책과, 또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비판적 입장을 다룬 책들이 한국어로 3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고, 1960년대라는 이 책은 사실 일본도 그렇고 이 사람은 과학 저술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람인데, 1960년대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 도쿄대 일본 전공투 위원장이었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요. 그 시대에 대한 평가와 뭐 반성 등등을 이 책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용 부분인데요. 하나는 바리케이트 안에 해방 공간을 형성하여 일시적이나마 학생 간의 새로운 공통성을 창출하고 보잘것없으나마 자기 권력으로 한 걸음 내디딘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 혹은 과학기술에 대해, 그리고 그 진보에 대해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메이지 이래 일본의 근대화를 뒷받침하고 대일본 제국의 패배에도 상처 없이 개성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대중적인 수준에서 시작한 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용문에서 키워드는 이제 3가지 정도죠. 공동성과 해방 공간,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로 압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단으로 가시면 이제 앙그라 연극이 실천했던 바와 공통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스스로 공연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저마다의 연기론을 탐색해 나갔던 앙그라 연극운동의 초기 모습과 매우 비슷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배우와 관객들의 경계가 없었으며 극작가와 연출가, 배우와 스태프 사이의 역할 구분도 무의미했다. 위계 질서는 해체되고 공연과 극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었다. 극단이라는 집단을 꾸리는 방식도 과거와는 달랐다. 이건 제 얘기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배우가 되거나 연출가가 연극인이 되려면 소위 이제 대학교에서 연극반을 하면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은 연극인들이 졸업을 하면 신극단의 그 양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양성소를 졸업하고 나서 배우는 그 양성소 뭐 극단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연기를 하고 뭐 조연출을 하고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 연극계에 진입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이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극단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전통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들의 극단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전공투의 어떤 정신과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리케이트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야스다 강당을 점거하면서 찾던 바리케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1871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 고민을 좀 연상시키는 그 이미지와 중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전공투 당시에 대학 캠퍼스 내에 갑자기 출현했던 공간은 자유의 상징이면서 축제적 해방적 공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로와 사토 마코토로 대변되는 텐트 극장, 그 다음에 앙그라 연극인들이 창조해낸 그런 소극장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제가 과학인데요. 과학의 신화화와 탈신화의 역사는 당시에도 이미 오랜 주제였지만 2차 세계대전 말기와 전후 건설기에 또다시 과학의 재신화화가 시도된다. 이후의 논의들은 일본의 어떤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본의 그 전쟁 수행에 필요한 그 학문으로 국책 사업으로서 육성이 되고, 그것을 수행했던 대학교가 이제 교토대학교라든지 도쿄제국대학 같은 학교를 이공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그런 과학의 힘을 빌어서 수행되었던 그 병참 기지화되었던 대학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비판들이 이후에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그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우리가 그냥 마냥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을 들춰보자면 이런 전쟁과 과학이 관련된 어떤 어두운 역사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자폭탄도 마찬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731 부대라는 이시 부대로 알려진 731 부대 같은 경우에는 세균전을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투입된 부대였잖아요. 이들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연구소에 재취업을 하게 되고요. 그들의 과거를 숨기면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면 전쟁 이후에는 그 이름을 바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학 분야에서 또 이제 종사를 하게 되고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이 장난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장난감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이미 전세가 다 기울어진 일본 두 도시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쟁 이후가 되면은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그 외피를 쓰고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된 부분들에 대한 비판인데, 이게 사실은 전쟁 전과 전쟁 이후에 어떤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전쟁이 끝나기 이전의 의식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 연속성을 가지고서 재생산되고 확산되었다는 건데, 앙그라라든지 아니면 전공투 운동에서는 이런 자기 부정을 통해서 전쟁 이전의 그런 의식과의 단절을 시도했다. 그건 앙그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전공투는 1972년 그 연합 적군파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급속하게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반면에, 연극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연극혁명을 수행해내게 된다. 그 결과로서 70년대 이후에 이들이 일본 연극계의 어떤 주류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성장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3, 4년 정도 짧게 존재했던 앙그라 연극은 연극사의 한 해프닝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좀 이걸 중심으로 사실은 쓰려고 논문을 준비를 했다가 도저히 이건 뭐 이 기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너무나 다룰 게 많아서 하다가 포기했던 부분인데요. 앙그라 연극운동의 미학적 특징입니다. 특징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텍스트의 재현에서 현전, 그다음 모방과 매개에서 배우의 현전으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고요. 텍스트냐 배우의 신체냐라는 논쟁이고 이게 이제 193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신극단이 있습니다. 민예, 배우자, 문학자라고 하는 세 개의 대표적인 신극단이 있고 그 극단들에서 지향했던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문학자가 오히려 굉장히 그 희곡 텍스트에 대한 비중을 많이 뒀을 것 같은데 오히려 스타 시스템에 가까웠고요. 배우자가 배우의 신체에 방점을 뒀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문학 편향적인 뭐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오사나이 가오루 아까 그 김성희 선생님 발제 중에서 잠깐 나왔던 오사나이 가오루의 축지소곡장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오사나이 가오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배우의 신체성이나 연극성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던 반면에 그 문학자의 부터 만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성에 많은 방점을 찍었고요. 그런 두 개의 긴장 관계가 30년대부터 이미 일본 신극계 내에서도 존재해 왔다. 그리고 68년 또 이제 60년대에 그 앙그라 연극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격렬하게 이제 표출되었다. 상황극장의 가라주로 같은 경우에는 특권적 유체라는 표현을 쓰고 베치자쿠 미노루는 그 현재 연극이 종래의 신극이 그랬던 것 같은 문학적 연극의 전개에 불과한 것에서 점차 연극적 직접성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텐조 사즈키의 드라야마 슈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연극의 언어가 작중인물의 대화라기보다는 시원의 언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그 연극은 한번 희곡으로 써서 깔끔하게 무대에 올린 것을 왜 또다시 올리는 그 현장 검증과 같은 연극이라는 매우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락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번역극 중심이었던 신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앙그라는 새로운 연극 창조를 위한 새로운 텍스트를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작가에 의해서 서재에서 쓰여진 언어가 연습실에서 신체의 언어로 변환되는, 다시 말해 개인의 언어가 집단의 언어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다음 모방과 매개에서 배우의 현존으로라는 부분은 재현에서 생성을 이어주는 것, 그것은 배우라는 존재 형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향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테라야마 슈지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텐조 사즈키. 테라야마 슈지는 이미 그때도 뭐 하이쿠로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고 문학도 했고요. 뭐 복싱도 좋아했고 승마도 좋아했고 뭐 하여튼 굉장한 다재다능한 만능 엔터테이너였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이제 연극을 하겠다고 연극 바깥에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텐조 사즈키의 주 목적이 정치를 통하지 않은 일상의 현실 원칙의 혁명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밑에 제가 각주 21회에다가 좀 자세히 하나의 예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시가극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등등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 엄청난 시도들을 이때 이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즈키 타다시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스즈키 타다시 인용을 보시면 나는 대본을 읽지 않는다. 게임처럼 배우들에게 배우들의 대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도 이 얘기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미완이라고 표현을 지만 좀 더 제가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부에서 그 사토 마코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토 마코토입니다. 사토 마코토는 앙그라 연극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쓴 대본을 가지고 공연할 것. 둘째, 자신들의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연기법을 만드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은 앙그라 연극이 정치성 혹은 의식면에서 전공투 등 당시 학생운동, 그다음에 사회운동하고 본질적으로 얼마나 깊이 공명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정치적인 것이었는지 하는 것하고, 지금 앙그라 연극은 넓은 의미에서보다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까지 3, 4년간의 그 전공대 시대와 관계를 같이 하는 그 초기의 시기를 좁은 의미의 앙그라 연극으로 보고 계시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앙그라 연극이 그 한계를 노출하고 말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전공투 그런 그 사회운동, 학생운동의 한계하고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상관관계만으로도 이걸 더 집요하게 밝혀주시면 굉장히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로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질문 속에 이미 그 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좀 가야죠. 7분 있나요? 일단 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저도 거의 공감을 하고 있고, 그 과학과 앙그라 연극의 어떤 직접적인 상관성,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작가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731이라고 최근에 젊은 여성 작가인데 써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고, 이들의 후일담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을 한 거거든요. 이 시대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저 후에 어떻게 숨어서 지내면서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후일담을 보여준 것은 그리고 굉장히 좀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소개할까 말까 하다가 좀 고민했던 작품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이 당시 앙그라 연극인들은 이런 과학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그 두 가지가 사실 별개로 역사적으로 논해두고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보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귀족적이고 사전적이고 지적인 감동이었다면,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경험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메이주신 이후에 우리도 이제 장인 정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기술이나 공학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 권위의 바탕을 두면서 그 국책 사업으로서 이공계 그 기술을 그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자금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적으로 얘기하자면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마모토 요시타카의 책에 나오는데, 우리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서 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과학기술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본질을 굉장히 흐리는 쪽으로 그렇게 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 이게 해전 이후에 일본에서 과학화를 또 이제 다른 명목으로 과학화를 추진을 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타이병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 하드림 중독으로 생겨난 병이고, 이게 진짜 1955년도에 처음에 발생하고, 이게 13년이 지난 1968년도에 처음으로 공해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서 희생성에 인정을 했다고 해요.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자라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묘하게도 2014년도 후쿠시마 3.11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사실 실제적 진실은 다 숨기고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그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앙그라 연극과 과학기술과의 어떤 직접적인 상관성을 좀 찾아보기 저도 좀 힘들어요. 또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유계적 폭력, 물리적 폭력, 폐쇄성 등 그 집단성의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여성 작가, 연출가, 배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시다리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라주라든지 뭐 스피라시라든지 작품의 노조라든지 등등의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극단이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고 관리되는 어떤 시스템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고 있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전공투 운동이 노정하고 있던 그 문제점과도 이제 저희 동일하게 통한다고 봅니다. 이걸 냉소적으로 다뤘던 게 스카코헤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72년도 초품파 사건 이후에 일본 사회가 급격하게 그 이제 뭐라고 하는지 좀 이렇게 자익에 대해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공투 운동에 대한 혹은 전쟁에 대해서 그 엄숙주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접근했던 작가이거든요.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 비룡전 같은 작품을 보면 전공투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이 그리는 어떤 삼각관계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등장하게 되고, 예, 어쨌든 그 당시에 전공투를 이끌었던 그 조직 학생 운동에 대해서 약간 신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조직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진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야마모토조차도 물론 인정하고 있는